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편안하게 듣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올해 넷플릭스 작품 중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저의 생각과 지난 시사회 당시에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456의 의미나 직원들의 역할 등 드라마의 여러 요소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징어 게임 관람하신 후에 영상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드라마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이 이 드라마의 연출이 황동혁 감독이라는 것인데요. 황동혁 감독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이번에 연출한 오징어 게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분위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자관계를 그린 영화 마이파더를 시작으로 하여서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까지 영화의 장르들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보통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를 볼 때 해당 감독의 스타일이 묻어나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영화 팬들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 하나인데, 황동혁 감독은 매 영화마다 전혀 다른 장르를 보여주다 보니 하나의 스타일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이에 대해서 황동혁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무언가에 빨리 질리는 편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작품에서는 과거 황동혁 감독이 보여주었던 이야기를 모두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남한산성이 보여준 가치관이 다른 두 인물의 대립, 수상한 그녀에서 보여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도가니를 통해서 보여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와 마이파더에서 보여준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까지 기존 2시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영화에서 벗어나 러닝타임과 형태의 제한이 없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 쓰인 2008년 당시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제작하다 보니 2시간 30분에 가까운 분량을 썼음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황동혁 감독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담으려고 노력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서바이벌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나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서바이벌물이 유독 한국에서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욱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에 출시된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배틀로얄 형태의 게임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행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묻혀있던 오징어 게임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현재의 시나리오 형태로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라고 하니 이러한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감독 스스로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드라마 속 인물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드라마는 1회가 진행된 이후에 2회에서는 인물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예고편에서 각 인물들이 차에 타는 장면이 따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후 회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2화에서 다수의 선택으로 게임을 중단시킨 이후에 사회로 돌아가게 된 인물들이 결국 게임으로 복귀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 것이죠. 이 부분에서 드라마는 아이러니를 제공합니다. 탈락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지옥 같은 게임에서 탈출하여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 것이죠. 애초에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현대사회이자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에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관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절실해진 것입니다. 영화적으로는 한번 포기했던 인물들이 다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인물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며 더욱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관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 곳이라서 누군가에게는 더 좋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있죠. 기훈을 연기한 이정재 배우와 상우를 연기한 박혜수 배우, 마지막으로 새벽을 연기한 정후연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재 배우는 이전 영화들에서 비교적 에너지 있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는 있더라도 젊은 느낌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정말 백수삼촌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것 같지만 실패와 시련을 겪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억눌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만약 기훈이 과거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밝은 인물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감독 또한 이러한 점을 영리하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은 기존의 이정재 배우가 맡은 역할이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속 기훈에게도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극중에서 그것이 밝은 쪽으로 통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 억눌린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우를 연기한 박혜수 배우의 경우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후 출연하는 작품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처음 접한 배우였는데 이후에 출연한 사냥의 시간에서도 한없이 어둡고 말수도 없는 인물로 등장하였고,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는 욕망을 품고 있지만 주변 시선으로 인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기훈과 상우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한 방을 노리다가 실패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기훈은 경마 및 도박을 하는 인물이었죠. 반대로 학벌 좋은 상우는 똑똑한 머리로 돈을 벌 것 같았지만 결국 상우도 선물 거래를 무리하게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가 최후의 1인이 되느냐 마느냐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우라는 인물은 명석함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며 그것이 가장 큰 무기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본인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우의 욕망을 가리고 있었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기훈은 그런 욕망 때문에 살아남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돋보였던 부분은 5번째 게임이었던 징검다리입니다. 번호를 선택할 당시에 기훈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번과 16번이 남게 되었을 때 다른 참가자가 1번을 욕심내었고 기훈은 양보를 하여 16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기훈에게는 더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훈의 그런 배려들이 1번이었던 일남으로 하여금 그를 최후의 1인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욕망이 주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물들은 스스로 화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기훈은 마지막까지 기훈다운 모습으로 일관하며 최후의 1인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훈의 염색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정재 배우가 빨간색으로 염색한 모습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색인데 이런 색을 영화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이후에 넓은 오지랖을 가지고 있었던 기훈은 그런 오지랖 때문에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 있었고 그 책임감 때문에 돈을 쉽게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깐부와의 만남 이후에 기훈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의 시작이 염색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책임을 다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딸을 만나러 가다가 과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기훈이 기훈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주최 측에 전화를 한 뒤에 그곳을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훈다운 행동인 것이죠. 즉 깐부와의 만남 이후에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머리색과 옷을 입었던 기훈이 과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보며 참고 있던 오지랖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오지랖이라는 것이 극중에서 가장 기훈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 정우현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는 역할은 드라마 캐스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확정된 인물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새벽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미지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배우를 만났음에도 마음에 드는 캐스팅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정우현 배우가 미국에 있을 당시에 캐스팅 테이프를 보내왔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연기 또한 기존의 연기와는 다른 연기적 습관이 없었다는 것에 만족하여 그녀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우현 배우는 이전까지 모델로 활동했으며 이동희 배우와 연인 관계인 인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영화 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실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화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애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뤄낸 것인지, 얼마나 더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답답한 것이거든요.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서히 잘 되고 있다면 뭐 큰 걱정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만약 일이 잘 되고 있다면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이라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인지 깜깜하다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일 겁니다. 만약 내가 포기를 하여 실패하게 된다면 그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실패를 정해준다면,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한다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반대로 게임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실패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실패를 수습하는 상황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은 실패를 한다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면 죽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즉,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가는 행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다음은 드라마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 출연을 상당히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1화에 기훈에게 접근하는 양봉남으로 과거 황동혁 감독의 영화인 도가니의 주연 배우였던 공유 배우가 깜짝 등장합니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준 공유라는 배우가 가진 이미지를 100% 활용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던 그에게 게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게 되었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타나서 서류 가방을 꺼내어서 두 가지 색의 딱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자체가 전통놀이를 주로 다루는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황동혁 감독은 이 부분을 매트릭스의 알약이 아니라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를 차용하여서 만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서사도 달걀에 사이다나 도시락, 감자, 옥수수 등 드라마 속 표현을 빌리자면 꼰대들이 먹던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특별 출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자면 공유 배우 이후에 등장하는 배우가 8화에 이 게임을 실질적으로 주동하던 가면남이자 게임 주최 측에 잠입한 준호의 형으로 이병헌 배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극 중에서 큰 임팩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 배우가 맡은 역할은 기훈과 시청자들을 게임의 세계로 안내하는 첫인상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이병헌 배우는 게임의 실체이자 준호의 목표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특히나 이병헌 배우의 경우 준호가 쫓던 사람이 결국 그들과 한패였다는 것과 그의 등장으로 단번에 그가 형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검은 가면의 남자가 준호의 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가면 속에 이병헌 배우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예상하죠? 이게 앞서 이야기한 두 배우가 드라마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인물이라면, 드라마의 중심축이자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은 바로 1번이었던 오일남 할아버지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큰 반전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클리셰로 쓰이던 장치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오일남이라는 인물은 작품에서 가장 큰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이 인물이 돈을 많이 번 것이 기름 장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일남? 오일로 돈을 벌었나? 게임 속의 인물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가장 약자라고 불리던 인물이 사실은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물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평등하고 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돈이 많은 누군가가 이들을 단순히 경마장의 말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놀아주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 누군가에게는 심심해서 놀기 위한 게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 3회차에서 들었던 의문 중 하나였던 게임 참가자가 줄었는데 왜 상금은 그대로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주최 측 입장에서는 상금의 액수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많은 직원 월급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정도면 아주 그냥 돈이 아주 그냥 차고차고 넘치는 거죠, 그냥. 자, 그런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과거 어린 시절에 하던 전통놀이였습니다. 저는 이 설정도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하던 놀이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상당히 유치하고 별것 아닌 놀이 같지만 당시에는 순수한 마음에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러한 놀이를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드라마의 맨 처음에 오징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나오면서 옷이 찢어지는 연출을 넣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에게 오징어 게임을 시킨다면 웬만하면 다치지 않도록 살살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어릴 때는 이기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물불 안 가리고 게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게 된 어른들이 과거 어린아이 때처럼 열심히 하려면 무언가를 얻거나 잃거나 해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목표가 없다면 열심히 하지 않는 지금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드라마 마지막 회차에 나온 대사,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삶의 재미가 없다. 이미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라는 것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는 열심히 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 초반부터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456이라는 숫자입니다. 마치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처럼 보여서 드라마 후반에 그 의미가 설명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시사회 직후 진행된 Q&A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작품을 쓰던 초기에는 100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제작 환경상 그 인원을 모두 모으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주최 측에서 명함을 전달해도 안 올 사람도 있기에 비교적 랜덤한 숫자를 고르다 보니 45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훈이 456번인 이유는 기훈의 성격상 끝까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훈의 숫자를 456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창작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관객분들이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화니까요. 456과 더불어서 드라마 초반에 눈길을 끄는 것이 게임을 하는 장소의 모습과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개미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무인도의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개미집에서 착안한 것이며, 내부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참가자들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생각을 하기 어렵게끔 만들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잡일을 하는 일꾼을 동그라미, 무기를 사용하는 병정을 세모,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네모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아쉬운 점과 총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드라마 초반부에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나 설탕 뽑기에서는 음악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며 사소한 것에 목숨이 달려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싶은 정도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의 긴장감과 거기서 느껴지는 아이러니함을 효과적으로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VIP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주최 측에 대한 미스터리를 좀 더 품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예 그들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몰입을 깨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 초반부에 등장한 경마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데, 영화 빅매치에서 VIP들이 모니터 뒤에 숨어서 게임 상황마다 배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싹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구슬치기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는 서로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이전 게임과는 달리 조금 루즈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후에 인물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장치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얻은 상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상금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담겨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킬링타임용으로는 충분히 괜찮았고 그 이상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콘텐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서 재미만 있으면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재미도 있었고 작품의 완성도도 충분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DP와는 규모나 장르 등 전체적인 결이 아예 다른 작품이라서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영화 감독들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본적으로나 연출적인 면에서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넷플릭스의 순기능을 이번 작품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올해 안에 공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정식 런칭하기 전에 지옥까지 공개가 되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넷플릭스가 현재의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개되는 작품도 기대를 해보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